한국의 무협소설을 보면 어떤 고수가 부하들에게 천라지망을 펼쳐라 라고 지시하면 부하들은 그물처럼 촘촘하게 흩어져 그 안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천라지망 안에서는 절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천라지망의 뜻은 하늘과 땅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악한 사람을 잡기 위해 하늘에 쳐놓은 그물을 뜻하죠. 그리고 천망이라고도 부르는데 천망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표현으로 여기서도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으로 놓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2013년 중국에서 공산당이 24시간 어디에서나 감시하는 하늘의 그물인 천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온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천망의 목적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무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2020년 11월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8억 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54%에 달하는 수가 바로 중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20개의 도시 중 2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의 도시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죠. CCTV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초고도화된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안면인식 기술 대회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중국 기업에서 휩쓸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중국에서는 수많은 CCTV와 고도화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중국 국민들을 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고 있다고 하죠. 중국 정부는 불과 몇 초 만에 CCTV에 촬영되고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도도 9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안면, 음성, 홍채,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는 물론 옷은 뭘 입었는지, 걸음걸이는 어떠한지, 소비 성향이나 생활 습관은 어떤지, 뭐라는 사람인지 모든 걸 정교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번호나 차종은 무엇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기술력은 더욱 발전해 쌍둥이까지 판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019년부터는 중국 국민들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얼굴 정보를 등록하라고 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 대다수는 천망 시스템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죠. 천망 시스템은 중국 어디든지 설치 안 된 곳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지까지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빅데이터들이 공안국 빅데이터 센터에 모이게 되면서 이 센터는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도시의 여러 건물들과 아파트 등의 수도와 전류량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평소와 다른 이상 정보가 감지가 되면 곧바로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BBC 방송에서는 한 기자가 이 천망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해보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등록한 뒤 얼마 만에 자신을 찾는지 실험한 적이 있는데 불과 7분 만에 경찰들이 몰려와 그를 둘러싸버렸다고 하죠. 이 대단한 성능의 천망 시스템 덕분에 중국 정부는 매년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천망은 일반 국민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범죄자, 범법자, 일탈자를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하죠. 수많은 CCTV에서는 불과 몇 초 만에 도주 중인 범죄자를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범죄자 색출은 물론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집을 나서면 곧바로 감지해낼 수도 있고 청도의 맥주축제에 참가한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천망 시스템은 24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콕 찍어냈다고도 하죠. 또한 만약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형 스크린에 그의 얼굴을 띄워 대대적인 망신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곧 매 순간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수의 중국 국민들은 천망 시스템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모든 중국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천망 시스템이 범죄자들을 잡는 데 사용되지 않고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범법자들만 감시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확실히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의 천망 시스템에 대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중국 내에서도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천망 시스템을 없애라고 소리치고 있죠. 천망을 없애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민간인까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도 역시 천망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 24시간 위구르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곧바로 체포해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린다고 하죠. 그야말로 천망을 인권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콩 시위 때 시위대들은 이런 천망 CCTV들을 때려 부숴버리기도 했는데요. 또한 정부 감시하에 있어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등 엄청난 비판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확실히 누군가가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면 섬뜩하긴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뭘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감시하고 통제하는지 참 피곤하게도 사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안면인식 감시 시스템 천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17세 이상인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중국에는 후커우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본적제도와 비슷하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일단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공안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것을 공안에서 발급하는 이유는 바로 자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후커우 제도는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죠. 오늘은 중국의 감시와 통제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후커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도시 위주로 경제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농촌에 살던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로 몰려드는 농민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죠. 수억 명에 달하는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 경우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생각에 1958년 후커우 등록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후커우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거민호구부라는 것을 발급받는데 여기는 가족관계와 그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지역정보도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후커우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중국인들은 정해진 후커우 외에 다른 곳에서는 살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커우는 크게 농촌 후커우와 비농촌 후커우로 나뉘는데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특구가 생겨나면서 공장에서 일할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해졌죠. 그러다 보니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후커우가 유지된 상태에서도 도시로 계속 이동했고 그렇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민공이 생겨났습니다. 이 농민공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깔았으며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시 후커우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하나 벽돌 쌓아가며 만든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민공의 후커우가 농촌이다 보니 그들은 임의대로 도시에 가서 살 수는 있지만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자동차 한 대 사는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을 구매할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도 힘들며 자녀들은 원래 후커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쩌다 한정적으로 직업전문학교에 입학이 허용될 때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수많은 증명서와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죠. 또한 외지인의 학생들은 중국의 수능인 가오카오를 치르려면 자신의 후커우까지 가서 시험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의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은 도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혜택이나 취업, 교육 등에서도 배제되어 버렸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세대 농민공들의 시대가 지나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농민공들의 자식들이 주류가 되면서인데요. 중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후커우를 물려받다 보니 1세대 농민공들의 자식들 후커우는 여전히 농촌 후커우였고 여러 혜택에서 벗어난 이들로 인해 점점 도시 빈민층이 늘어났으며 그만큼 농촌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후커우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도시 후커우에서 농촌 후커우로 변경은 굉장히 쉬운 반면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후커우에 따라 차별을 받고 소득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자 후커우 자체가 신분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에게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죠. 현재 후커우로 인한 극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베이징 후커우의 혜택을 축소하고 베이징 후커우인 사람과 외지인이 받는 혜택도 같아지도록 정책이 점점 바뀌고 있긴 한데요. 과거 베이징 후커우의 힘은 실로 대단했죠. 베이징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공사판 인부, 건물 경비원, 청소부 등의 단순 노동직 종사자들 중에는 베이징 출신을 거의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베이징의 후커우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가 되거나 베이징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의 고위직이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유학을 다녀온 인재로서 중국에 돌아와 베이징에 있는 기업에 들어갔을 경우 베이징 후커우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또한 베이징 대학에 진학했을 때 임시 베이징 후커우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졸업 후 베이징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못한다면 다시 원래 후커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베이징 후커우를 가진 상대와 결혼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결혼 시장에서는 베이징 후커우를 가진 사람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죠. 심지어 베이징 후커우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중국의 한 매체에서는 베이징 후커우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가치가 100만 위안이 넘는다고 보도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베이징의 후커우는 귀족 신분증으로 불릴 정도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부 기업들은 베이징 후커우 제공 가능이라고 적어놓은 플랜카드를 걸어두고 많은 취준생들을 유혹하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일부 기업들은 베이징에 후커우가 없으면 아예 입사 서류를 내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배상광션이라고 불리는 일선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을 일컫는 말인데 이곳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인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베이징 후커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일선 도시들의 후커우 역시 중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해당 지역 후커우를 가져야만 주택 구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선 도시에서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거기다가 대입제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일선 도시에 있는 명문 대학들은 지역별로 입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대학 소재지 후커우 학생에게 가장 많은 자리가 배정되기 때문에 일선도시 후커우를 가진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베이징대와 같은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가 많은 베이징 후커우를 얻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후커우 제도는 현대판 신분제라는 오명을 듣는 데다가 심지어 농민들의 신분 상승을 막는 중국의 카스트 제도라고까지 말이 나올 정도였죠. 현대판 신분제와도 같았던 후커우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후커우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과거 10%를 넘기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해졌던 것입니다. 후커우 제도를 완화시키면 중소규모 도시가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내수 경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 중국의 각 도시들은 농촌과 농민들을 흡수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죠. 인구 30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는 아예 후커우 취득을 완화해 주었고, 50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해 학력, 직장, 군 경력, 사회봉사, 거주 기간과 납세 등의 실적을 쌓은 외지인들에게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더욱 확대했죠. 하지만 여전히 일선 도시들의 후커우 규제 완화는 거의 안 되고 있을 정도이다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후커우가 있는 1등 시민과 임시 거주증을 가진 2등 시민, 그리고 임시 거주증조차 없는 노동자들인 3등 시민 등으로 서열이 나눠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북한이나 중국의 통제나 감시 검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나라 국민들이 지금 조용히 숨죽이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대놓고 차별당하고 살면 정말 속 터질 것 같습니다. 중국에 두 개의 만리장성이 있는 거 아시나요? 하나는 진시황제가 만들었던 세계문화유산 그 만리장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방화장성이라고도 불리는 만리방화벽입니다. 만리장성은 과거 여러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것인데, 이 만리방화벽은 해외 사이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24시간 어디서나 감시하는 하늘의 그물, 천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천망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면 만리 방화벽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죠. 오늘은 중국의 감시와 통제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만리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 여행이나 유학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톡, 네이버 등에 접속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만리 방화벽 때문에 접속이 차단된 것인데요. 현재 차단된 해외 사이트의 수는 약 3천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지 등 해외 유명 언론사들도 모두 차단되어 중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한국의 네이버나 카톡 등도 차단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런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검색어도 차단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안문입니다. 천안문은 중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검색은 되지만 천안문만 나오지 천안문 사태에 대한 것을 검색하면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게 차단되어 있죠. 차단된 단어를 사용하면 인터넷에 게시글을 쓸 수도 없고 SNS로 다른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문 외에도 파룬궁이나 류샤오보, 펑사이 등 수많은 단어도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 만리방화벽은 언제, 왜 생기게 된 것일까요? 과거부터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인데요. 민주당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했었죠. 그런데 1998년 이후 인터넷이 상용화되었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민주당은 인터넷을 활용해 점점 중국인들에게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통제하기로 마음먹고 민주당원들을 체포한 뒤 얼마 안가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죠. 이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검열 및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산당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수많은 해외 사이트들이 대거 차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점점 발전해 5년 뒤인 2003년 자동으로 감시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거대한 처리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이것이 바로 만리방화벽 시스템이죠. 그리고 현재는 온라인 감시를 하기 위해 배치된 인터넷 경찰만 약 5만 명에 달하고 기관은 약 60여 개나 됩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모든 중국인들의 검색어, 채팅 내용, 그리고 댓글까지 모든 인터넷 사용 내용을 검열 및 감시를 하고 있죠. 인터넷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공안에게 잡혀가 징역을 살게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인 것입니다. 2014년 2월 중국을 방문한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중국의 한 언론사의 장자룬 기자는 그에게 만리방화벽을 허무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를 했다가 공공소란죄로 구금되어 이후 18개월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심하게 쪼우지는 않았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여 여러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했었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눈 감아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VPN은 적당히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준 느낌일 뿐
모두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외 사이트에 중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쓰면 자국민이든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곧바로 붙잡혀 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더욱 강력한 인터넷 검열로 인해 VPN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VPN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 우회 접속을 해서 걸린다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거나, 만약 사업자일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업 면허까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충칭공안은 VPN을 이용해 5천위안 이상 수익을 챙긴 사람들에게 부당 수익 몰수와 함께 5천위안에서 1만 5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차단되고 있는 사이트 중에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도 많다는 점인데요. 현재 VPN으로 우회하는 방법까지 차단당하자 중국의 과학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해외 과학자들 간에 협력을 해야 하는데 만리 방화벽으로 인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여러 과학 연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죠. 또한 중국의 어느 한 유전 공학자는 만리 방화벽으로 인해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에 재난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동안 중국 과학자들과 소통해오던 해외 과학자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십 명의 중국 과학자들은 시진핑 주석에게 인터넷 규제 조치가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지만, 인터넷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만리 방화벽은 거의 중국 땅 어디에서든지 적용되어 있지만 마카오와 홍콩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만약 이곳에 만리 방화벽 시스템을 적용하는 순간 일국양제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의 두 개의 제도 및 체제가 공존 가능하다는 중국이 내세우는 원칙인데요. 마카오와 홍콩은 자체적인 정부와 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카오와 홍콩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중국인 만큼 검열과 감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즉시 체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홍콩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홍콩 경무처에게 검열 권한을 주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여러 해외 사이트는 여전히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홍콩 내에서 운영 중이던 반정부 성향의 사이트들은 모두 차단되었고,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것을 기록했던 웹사이트들도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마카오와 홍콩에서도 언제 만리 방화벽을 시행할지 시간 문제인 것 같은 기분도 들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리 방화벽은 중국 14억 인구를 세계 다른 60억 인구로부터 오랜 기간 고립시켜왔다며 만리 방화벽을 무너뜨리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리 방화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졌고 더욱 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만리 방화벽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온라인 생활을 감시 검열하는 시스템, 만리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